힙합은 어떻게 힙하게 됐을까? 우리 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일단은, 먼저, 토론해보고 싶은 거는, 힙합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그렇게 유행을 하지 않았는데, 몇 년 만에 이렇게 큰 유행을, 이끌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요인이 무엇일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저는, 요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은,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뽐내고, 자신의 능력을, 어, 자신의, 자신을, 약간 뽐내는 것을 좋아하는데, 힙합이, 다른 사람의 상관 없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어, 다양한 뭐 금목걸이나 그런 것을 착용하면서 그런 것을, 표현하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되게 신선하게 다가와서 힙합이 그렇게 유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지석 원님? 일단은 미국에서 힙합 문화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바로 이게 완전 막 한국의 음악 문화의 주류가 된 건 아니셨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쇼미더머니 같은 힙합 프로그램, 특히 쇼미더머니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쇼미더머니는 10일까지 했는데, 뭐, 약간 그 쇼미더머니 취지가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을 발굴하고 서로 경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힙합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석님?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이게 아예 완전히 새로운 장르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런 새로운 장르도 이게 막 미국이나 이런 데서 완전 성공을 하고 그 되게 빌보드 차트 막 이런 데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것부터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힙합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작하는 앞부분에 빌보드 차트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이미 힙합을 접한 그 젊은 세대들은 살짝 그런 게 더 친근하게 다가와가지고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근데 뭐 여러분들의 분석에 동의합니다. 일단 우리 한국 사회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사회적 배경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 예전에는 아, 그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았던 미술품, 경매 시장 이런 것들이 크게 확대된 것처럼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다양한 욕구를 개별적인 욕구들을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요인 하나와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이른바 영어 교육을 열심히 받은 그런 세대들이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뭐 그 할로윈 파티 그런 문화 같은 것도 과거에는 상당히 낯선 그런 문화였었는데 그 할로윈 파티 문화를 그 영어 유치원에서부터 경험했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 어른으로 성장을 해서 그 할로윈 파티하는 걸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어떤 그런 측면들 그런 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토양이 좀 마련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아까 그 지석 씨가 얘기했던 뭐 쇼미더머니라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전부터 이제 이렇게 아까 뭐 누가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했다 그랬는데 언더그라운드에서 이렇게 그런 개척자들이 그 지속적인 어떤 그런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힙합이라는 어떤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는 이제 젊은 세대가 기성 어른들과 좀 이렇게 구별짓게 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들 뭐 그런 마음들이 힙합이라는 형태로 지금 그 폭발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감사합니다. 네. 네, 그다음은 힙합의 다양한 면이 있는데 자신이 그 힙합의 다양한 면 중에서 특히 좋아하는 부분, 네, 힙합의 좋아하는 부분, 뭐 이런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은 힙합에 사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가사로 그것을 바탕으로 가사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마음에 들었는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힙합 노래 자체가 재미가 그냥 흥만 주는 것이 아닌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고 그렇게 된다면 어, 이 노래를 듣는 것 자체가 이 노래를 듣는 것 자체가 사회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지석 원님. 제가 힙합에서 가장 좋아하는 요소는 비트박스입니다. 이 비트박스가 드럼이나 타악기 등의 소리를 입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 비트박스의 활용범위 정말 넓잖아요. 일단은 입만 있으면 어디서든 그러니까 아무 도구 없이 또 어디서든 할 수 있고, 또 힙합만이 아닌 다른 뭐 아카펠라 그런 거를 할 때도 비트박스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이 또, 그리고 다른 아무 도구 없이 그냥 생으로 입으로 그 다른 악기의 소리를 표현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비트박스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지석 춘님. 저도 주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게 힙합이 어, 그 성공하기 전 계기 중에도 하나인 게, 본래 흑인들이 이거 힙합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원래 그런 흑인들의 차별에 대해서 맞서서 이런 노래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고, 그 뒤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중에서 인종차별 아니면 외모 지상 그런 거 같은 살짝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으로 살짝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그 노래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발표해 주세요. 네, 저는 솔직히 음악을 잘 모르고 게다가 힙합은 더 모르고 심지어는 힙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이었습니다. 무슨 옷도 막 무슨 질질 끌고 다니는 이상한 애들 막 그리고 음, 막 금 막 이렇게 하고 막 뭐 이런 애들에서 껄렁껄렁하고 무슨 쟤들이 무슨 깡패야 뭐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힙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은 힙합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아 힙합이 이런 거였어? 라고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이제 힙합 음악을 유튜브에서 이제 찾아갖고 들어봤는데 힙합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가사가 안 들린다. 또 조금 들리긴 하는데 그래서 자막이 없으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음, 지석이 원이 얘기했듯이 그 비트박스가 힙합이라는 것도 몰랐었고 사실은 힙합이라는 것들이 단지 뭐 이렇게 어쨌든 뭐 그런 뭐 힙합 패션 뭐 오히려 저는 그런 식으로 더 받아들였었는데 아까 준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힙합의 처음 그 부분들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렇게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들, 풍자, 뭐 이런 것들을 깔고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고, 플러스 과거의 우리나라의 그 이렇게 판소리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그 힙합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원래 그 판소리 민족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나라 자체가 그 힙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족이어서 힙합을 우리가 잘 힙합의 받아들인 민족.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렇게 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맥락에서도 한편 좀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이해되는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힙합은 제겐 너무 멀고 어려운 느낌 뭐 이런 느낌입니다. 솔직히.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지석 2.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힙합의 패션의 기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그 힙합을 이 책에서도 있었다시피 그, 그 세기 바지라
세기 팬츠라듯이 막 그런 것들은 완전 그냥 바지를 완전 아래쪽까지 내려서 입는 거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또 그, 그 저번에 그 예전 배기 팬츠라고 엄청 그 안쪽 그 중간들에 끼어가지고 마치 똥손 바지라고도 불리는 그런 여러 가지 힙합 이렇게 종류들이 생겨났는데 이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기 팬츠 스타일 막 이런 것까지는 좀 힙합이라고 보기에는 살짝 너무 어 노출이 너무 심하다고 좀 생각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근데 그럼에도 나중 뒤에 나온 것 중에 하나인 후드티 착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건 좀 아니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출이 이 정도로 심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생활하기 되게 불편한 뭐 그런 정도는 그냥 이게 힙합이라고 보기보다는 살짝, 어, 그, 그쪽은 살짝 일상생활에 아예 방해가 되는 거여서 저는 그쪽보다는 아예 차라리 후드티나 아니면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정도까지는 아닌 그런 정도까지는 전 힙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도 지성님이랑 어느 정도 비슷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배기 팬츠, 뭐 세기 팬츠였나? 세깅, 네, 그런 세깅 것도 힙합의 일부는 맞지만, 그런 것이,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된다면, 하지 않는 거, 인, 인, 어, 입지 않는 것이 맞고, 적정한 선에 맞춰가지고 그 선을 넘는,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옷은, 힙합의 일부라고 해도, 입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사회 규격 안에 맞는 그런 옷을 입는다면 그것은 옳다고 저도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성님? 저는 일단은 힙합 패션이라는 게 딱 정해진 기준이 없고 유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유명한 래퍼가 뭐 무대에 나갈 때 이런 의상을 입고 나왔다. 그러면 이게 또 유행이 또 그게 또 힙합 패션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힙합 패션이라는 것도 결국 계속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자, 세깅 팬츠, 막 엄청 내린 팬츠 그런 좀 비정상 보통 일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좀 비정상적인 패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너무 좀 불쾌감을 조성하는 이런 것만 아니면 좀 웬만해서는 괜찮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네, 어쨌든 뭐 힙합을 하는 사람들이 단지 그 노래의 장르가 아니라 어쨌든 패션 영역까지 힙합 패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바지를 질질 끄는 거, 뭐 이렇게 펑퍼짐하게 입는 거, 뭐 그 정도 옷을 헐렁하게 입는 거 아니면 여기 뭐 후드티 뭐 이렇게 해서 뭐 가리는 거 뭐 이런 정도를 제가 알고 있는 힙합 패션이고 뭐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뭐 배기 팬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힙합 바지 해가지고 벤츠. 보통은 이렇게 다리를 길어 보이려고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입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입으면 다리가 되게 짧아 보이고 좀 이렇게 기계스럽게 보일 것 같은데 뭐 네. 그것도 뭐 하나의 어차피 패션이라는 것들이 새로움 뭐 이런 것들이 주는 또 뭐 이렇게 충격 뭐 신선함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을 그 사람들이 입는다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허용해 준다고 생각이 들고 힙합의 정신이 어쨌든 뭐 그런 자유로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사회 비판 뭐 이런 반항, 저항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패션이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그런 파격적인 어떤 그런 면들을 지향하는 어떤 측면에서 뭐 인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보는 사람들이 불쾌하다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가 뭘 불쾌하게 할 거냐, 불쾌하지 여기지 않을 거냐라는 것도 사실은 본능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학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된 결과로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야, 이건 뭐 한 거야라고 했는데 그 어느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그것들이 멋있는 게 돼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뭘 더 중요시 여길 거냐, 사람들의 기분을 더 중요시 여길 거냐라고 한다면 뭐 사람들의 그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는 한이라고 거기에다 방점을 줘버리면 그 음악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움, 예술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움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예술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움 쪽에 더 많이 비중을 두고 그리고 이제 그 보는 사람들의 뭐 인상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은 각 개개인의 어떤 그런 그 가치관의 어떤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이제 그 개개인들이 그 뭐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할 권리도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꼴물견이야. 못 없어. 이상해. 하지만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힙합 패션을 입는 사람이 파격적인 패션을 입는 사람들이 패션인데 왜 니들이 뭐라고 그래라고 얘기하는 면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입는 사람도 자유롭게 입고 찬성하거나 욕하는 사람도 자유롭게 찬성하고 욕하고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해서 서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제 입장인데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힙합 패션을 따라할 생각은 없고 하나 조금 제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까 과도하게 막 그 플렉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막 금 목걸이 음, 같은 거 막 목걸이 같은 거 막 치렁치렁 이렇게 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너무 그 물질 지향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히려 힙합이 뭐 가난한 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태어났다 뭐 이런 흑인들의 어떤 그런 거에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금목걸이 주렁주렁 걸고 뭐 비싼 시계 걸고 뭐 이렇게 뭐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비판했던 사람들의 또 다른 쌍둥이의 모습 왜 불과한 거 아닌가라고 싶어서 그게 과연 원래 그 힙합의 정신에 맞는 건가 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에는 분명히 대중들이 어쨌든 주머니 털어서 뭐 음반도 사주고 뭐 티켓도 사줬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들이고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것들을 뽐내는 것들이 힙합이 맞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와. 준이 다 한 거야? 준이 진행 다 한 거야? 저 지나가고 있- 지석이 한 거였나? 네. 미안해. 맞다, 맞다. 쌤 지금 아, 정신, 책을 계속 어, 지금, 책을 어, 계속 어디다 뒀나 막 생각하느라고 미안합니다. 네, 지석도? 제 제 두 번째 질문 중에 하나는 힙합의 매력 중 하나인 사회 비판. 사회 비판, 그게 과연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있었던 뭐요? 것 중에 하나인, 네? 잘 못 들었는데. 사회 비판. 사회비판이요? 나 사회 비판인데 그 중에서 뭐 여러 이게 사회 비판을 하는데 그것도 정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 나오는 것 중에서 그 뭐 경찰을 되게 심하게 비판한다든지 아니면은 탑킬러. 뭐 여러 가지 완전 이렇게 뭐 욕이랑 뭐 그런 거까지 다 섞어가면서 이렇게 사회에 대한 그런 거 비판을 하는데 그런 게 과연 아무리 사회 비판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감정을 그렇게 그 여러 다른 사람들까지 한테 말하면서 욕을 되게 수많은 욕 같은 걸 하면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저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뭔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기성님? 저는 일단 사회 비판이 이루어지는 거 정말 자연스럽고 또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욕의 수준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로 막 그 책에 나온 카킬러 그런 것처럼 진짜로 막 막 비하 발언을 하고 막 그런 거는 저는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회 비판은 정말 좀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 이루어져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마이크야. 음소거.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는 힙합의 비판은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허용이 보면 넓은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힙합의 비판이 문제되는 것들이 지석 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서 그 비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원래 그 힙합이라고 또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은 직설적으로 뭐 이런 거보다는 그 이른바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풍자한다던가 뭐 돌려간다던가 뭐 이런 그런 좀 더 이렇게 뭐 고급스러운 방식, 그러니까 욕과는 다른 욕설과는 다른 어떤 그런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욕을 뭐 내뱉는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방식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거부감만 주기 때문에 힙합이 외면받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내용과 소재 이런 측면에서는 그것들이 자유롭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면을 이야기하자면 힙합에서 비판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터무니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 아무나 대고 막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비판할 때는 정말 소신을 가지고 저렇게 비판을 해야지 그 비판의 내용들이 이른바 뭐 사회적 약자를 향하는 그런 비판이라던가 뭐 장애인을 조롱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던가 뭐 이런 식이라면 그거는 그 원래 그 비판의 어떤 그런 정신에 풍자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풍자의 기본 정신은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조롱하고, 그러니까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일대일로 맞짱뜰 수 없으니까, 맞짱뜰 수 없으니까 뒤에 숨어서 사실 뒷담화하는, 어? 그 조롱하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풍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강자가 이렇게 약자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조롱이나 풍자 얘기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죽이는 어떤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팩트 나름 팩트에 기반한 뭐 그런 그 풍자 이런 것들 비판 뭐 이런 것들은 허용돼야 되지만 그것들을 범위를 벗어났다라면 분명히 그것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석 원님까지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선생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원님. 어,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질문은 한국의 힙합은 전 세계의 힙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한국의 힙합의 문제점을 일단 먼저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세계의 힙합 범위를 넓혀서 말해주셔도 되는데 일단 한국의 힙합의 문제점은 약간 좀 너무 돈 얘기하고 디스에 좀 너무 이게 좀 이렇게 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회 비판이나 아니면은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보다는 예를 들면 쇼미더머니 같은 데서도 보면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돈 얘기나 뭐 상대를 까내리는 심지어 쇼미더머니에는 디스 배틀 그런 라운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한국 힙합의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고쳐져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이님? 일단은 한국 힙합은 너무 상업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힙합이라는 요소 자체가 사회를 비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한국에서는 쇼미더머니나 아니면 고등래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도 뭐 나중에 예능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을 계속 보다 보면, 어, 힙합을 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목적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님?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실까요? 그 한국의 힙합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굳이 한국의 힙합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의 힙합으로 범위를 넓혀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일단 힙합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힙합이 악용되는 경우에는 막 서로 그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서로 어 노래를 내 가지고
낸 노래를 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다 이렇다 여기서 대표적이었던 것 중에서 하는 거 그, 참, 그, 안으리라는 어쨌든 그런 대전 카운트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힙합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일단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문제는 역시 그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 디크 배틀이라는 거에서는 서로를 막 헐뜯고 여러 서로의 약점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서로 상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저는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는 스포츠맨십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네,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음악도 모르고 힙합은 더더욱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국의 힙합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전혀 없고, 굳이 말하자면, 저 같은 사람도 힙합에 관심을 갖도록 힙합이 더 많이 대중화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물론 뭐, 제 세대에도, 더 나이 많은 어른들 중에도 힙합을 알고 즐기는 분들이 뭐 계실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쨌든 힙합이 뭐 젊은이들의 문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 트로트 같은 경우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트로트를 즐겼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트로트가 어쨌든 좀 이렇게 세대 영역이 확장되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나 뭐 아이들도 뭐 트로트를 이렇게 듣거나 부르는 그런 경우가 과거에 비하면 많이 그 세대 폭이 넓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힙합 시장도 그러한가라고 봤을 때 아직은 힙합 시장이 그렇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에서 힙합 시장을 어떻게 이렇게 좀 넓힐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이 과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잘 모르는데 이 책을 보면서 드는 생각들 중에 하나는 그 저기도 힙합 한다고 볼 수 있나? 그 박진영? 그 J 아, 그 사람도 힙합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은 힙합은 아니야? 현진영 아닌가요? 아니, 아니. 사장, JYP 사장, 대표. 박진영은 아닌 것 같아. 아니, 아, 박진영이요? 아, 박진영이 어떤 음악을 하는지 제가 몰라서. 그 JYP 대표인 그 사람이, 어쨌든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했냐면, 그 쉽게 말하면, 팝,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그 미국에서 배워와서 우리 한국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적인 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과, 아니다. 그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게 아니라 세계적인 걸 그냥 가서 잘하면 된다. 라는 분의 좀 논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꼭 왜 김치찌개를 잘 팔아야 되느냐. 비빔밥만 잘 팔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냥 햄버거를 잘 팔 수 있으면 안 되냐. 왜 우리가 더그 머신 더그 뭐야 맥도날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햄버거 그 뭐 커피 이런 것에서 우리가 왜 햄버거나 커피를 가지고 미국 시장을 진출하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그 또 힙합의 어떤 그런 과제가 원래 그 출발점이었던 미국 그 시장에 그 힙합 이 진출할 수 있는가, 진출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보면 원래 힙합이 흑인들의 힙합이었었는데 흑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또 이렇게 백인 래퍼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온 면을 좀 인상 깊게 에미넴. 봤었는데 뭐 그런 것들처럼 우리 한국인 힙합을 또 잘하는 그런 사람이 또 이렇게 무슨 차트? 빌보드 차트? 뭐 이런 데도 올라가고 뭐 그런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질문에는 굳이 대답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왠지 거의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좋아하는 래퍼가 있고 그 래퍼가 누구고 어떤 점이 좋은지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일단 NF라는 미국의 래퍼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사람도 여기 나온 것 같이 백인 래퍼고요.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가사가 정말 철학적이고 정말 건전합니다.
정말 나쁜 비속어나 욕설 같은 건 전혀 나오지도 않고 누구를 깎아내리고 이런 표현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되게 정말 철학적인 가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약간 빠르고 꽉 차 있는 듯한 느낌? 예, 이런 래핑과 이런 비트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 래퍼를 정말 좋아합니다. 굳이 없으시다면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없습니다. 선생님 없으시겠죠? 아, 네, 저도 없고, 저도 그 힙합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딱 하나, 그 김구라 아들? 그 그림, 아, 그 아, MC 그리, 걔도 무슨 힙합 한다고 얘기했는데, 걔 힙합 하는 걸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MC 그리라고 하는 저도 아, 잘 MC 그림. 모릅니다. 아, 예, 네, MC 그림. 네. 네. 예상은 했는데 진짜 이렇게.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뭐, 지난주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쌤이 여러분에게 배워야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생님의 말대로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쌤이 여러분들에게 배웠습니다. 자, 아까 힙합의 인기 비결이 뭐냐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분석을 했었는데, 이 책을 쓴 저자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힙합이 왜 인기 비결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이 책의 저자의 그 분석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23쪽에서부터 시작해서 26쪽까지 내용들 중에 힙합의 인기 비결에 대해서 선생님 보기에는 한 6가지, 7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글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이 작가가 분석한 힙합의 인기 비결, 그 요인들, 그걸 한번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러주면 선생님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힙합은 직설적이다. 직설적이다. 뭐라고? 힙합은 직설적이다. 직설적인데 이게 왜 직설적이라고 해서 이게 왜 사람들에게 인기 비결이 되는 거야? 직설적이라고 해서? 자신의 생각 그대로 표현하니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 자신의 생각을 당차게 밝히는 기사에 성취감 느낀대요. 자, 뭘 준다는 거야? 통쾌감. 통쾌감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나는 마음에 품고 이런 얘기도 되나? 라고 내가 그 도덕적으로 늘 우리는 뭘 따진다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은 그냥 그 얘기를 막 속 시원하게 내뱉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직설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통쾌감을 맛볼 수 있고, 이 통쾌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로 말할 수 있지. 대리만족. 대리만족이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저 사람이 시원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그렇게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응. 어, 그 자신감, 거들먹거리는 거. 자신감이라고 자신감이 하죠. 높아요. 래퍼의 뭐? 래퍼 자신감. 자신감, 허세. 어? 허세요, 허세. 이른바 허세로 뭐 네. 얘기되는 그런 자신감, 요것들도 일단 뭐야? 통쾌감, 대리만족과 사실은 맥락은 같은 비슷한 어떤 그 큰 범죄에서 보면 비슷한 어떤 그런 맥락인 거지. 자기가 움츠려 있고 뭐 하는데 저 사람은 자신감 있게 뭐 허세 쩌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대리만족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일 수도 있고 뭐 또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장난스럽게 여겨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 또 어, 공감대요. 공감대를 갖는 느끼는 가사가 가사. 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넓은, 그, 좀 많은 주제를 가지고서 가사를 아, 써가지고. 힙합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주로 해가지고, 다양한 주제, 다양한 소재로 공감대 확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가요의 대부분이 이른바 사랑 타령, 그 사랑과 이별 이게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정서라는 거지. 근데
힙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그런 일상에서 부닥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가 다 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다양한 주제 소재가 이거 나의 이야기야, 나의 삶의 이야기야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또 분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임. 라임. 라임이 라임이 왜? 라임. 똑같은 문제를 계속 두면 음, 약간 똑같은 걸 한층 반복. 재미있고 근사하게 들린다. 이게 라임. 라임이 진짜 잘 쓰는 래퍼들 제가 진짜 찰져요. 그 라임 언어 유희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건 시에서도 그렇거든. 시에서도 펀치라인. 그 운을 잘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시를 쓰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근데 선생님이 가끔 궁금한 건 라임 언어 유희하고 아재 개그하고는 어떻게 달라? 아재 펀치라인하고 아재 개그요? 그 라임 언어 유희하고 아재 개그하고는 어떻게 다르냐고. 왜 아재 개그도 사실은 보면은 라임을 잘 살려서 언어 유희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아재 왜 아재 어, 개그 하면 개그를 막 싫어하고 아재 개그를 음악으로 지석이 하면 아재 개그를 음악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재 개그 그러면 음악으로 안 해서 그러니까 아재 개그는 별로 아, 저기 인정을 못 아재 받는 개그랑 맥락은 비슷한데 아, 이거는 약간 좀 멋있는 느낌으로 가사 형태로 써서 음악을 비트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멋있는 느낌이. 아. 아재 개그는 그냥 맥락은 비슷한데. 아재 개그는 그냥 그 뭐야 그 일회성이고 뭐 저기 하고 그 쉽게 말하면 음악으로 승화되지 못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네, 그 수세 어쨌든 그 부분 이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아재 개그 하면 막 이렇게 질색을 하면서 라임 근데 어느 여기, 유희는 왜 좋아하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 개인적으로 라임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하고 아래 써 있는 거 봤는데, 음, 펀치라인. 아재 개그 같은데요. 되게 웃겨요. 아재 개그 같은데요, 이거. 음. 좀 병들었어. 그렇지 병들었어가 이제 그 병 들었다는 게 두 가지 의미잖아. 뭐 맥주병 소주병 들었다는 의미도 되고 나 마음이 병 들었어 의미도 되고 그게 아재 개그잖아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어. 왜 그럴까요? 자, 그러게 다음 또 인기 요인 분석 역동적이며 26쪽 지석이 뭐 역동적이며 경쾌한 음악 양식. 그 단지 그 랩뿐만 아니라 이렇게 역동적이 경쾌한 음악 양식이라는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뭐 이렇게 뭐 비트박스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갖는 또 매력이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 열정적인 퍼포먼스. 퍼포먼스. 열정적인 퍼포먼스. 뭐 무대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퍼포먼스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흥분되게 하고 뭐 이렇게 뭐 동참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지. 또 뭐 춤이요. 감정적이었지, 춤이요. 춤, 그래서 힙합, 춤 추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국은 힙합의 인기 비결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분석을 한 거야. 근데 아까 근데 여러분들이 준이가 진행했을 땐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외에 이제 아까 뭐 쇼미더머니 뭐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들을 분석의 어떤 그런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뭐 사회적 비판 뭐 이런 것들이 먹혔다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 또 수행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경제력의 향상에 따른 또는 이제 미국 문화에 익숙해진 어떤 그런 사람 세대의 성장 뭐 이런 또 다른 요인도 선생님이 함께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뭘 얘기를 했었냐면 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자, 표현의 자유 얘기했고. 표현의 자유 얘기는 아까
이야기를 거의 한 것 같고. 자, 155쪽. 예, 보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쟁이 155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쟁과 관련되어서 어떤 논쟁이 있다는 거야? 155쪽. 어, 표현의 그러니까 불건전한 노랫말도 자유를 인정해야 될지 아니면 음, 이런 불건전한 노랫말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비하적으로 들려가지고 피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음, 것들은 저지해야 될지에 대해서 음. 그런 그치. 그 네, 논쟁을 소개하면서 이 저자는 157쪽, 158쪽을 통해서 이 저자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야?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래? 넌 그렇게 읽었어, 준이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아니, 해도 된다구나. 음, 어, 이 저자는 음,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물음을 던졌을 뿐, 음. 역사에 한획을 그었다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그러니까, 말이야? 표현의 그러니까 자유를,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도 표현,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네, 자유는 중요시해야 되지만 어, 이상한 거는 나라가 와서 제지해야 된다. 이 네, 나라가 그 어떻게, 법을 어떻게 위반하는 제재한다는 거야? 네? 유통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 그렇지. 그 또, 창작은 만드는 거니까. 음. 음, 그래서 이 저자의 입장은 상당히 좀 이렇게 어느 한쪽이 가인이 편드는 게 아니라 뮤지션으로서 노래를 만들고 발표하며 이미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누렸다라고 해서 뮤지션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는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방송 금지 청취 불가 판정은 창작이 아닌 배포와 유통의 문제다라고 해서 창작의 자유는 창작의 자유로 가되 근데 이것들을 배포하고 유통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럼 이 배포와 유통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했다라면 그 얘기는 아 그래 너 마음대로 만들어라. 그런데 사람들한테 뭐야 들려줄 기회를 재단하는 것 기회를 그 뭐야 하는 거는 그 어쨌든 뭐 그 위원회 이런 그 당시 사회적 합의 이런 거에 따라야 된다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 그럼 이런 저자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지. 결국 사실은 그렇다면 이 저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가 아니야.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 당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 선생님 네. 판단은? 그 일단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돼. 일단 이 저자의 입장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이 저자의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주장은 니들 마음대로 해라. 뭐 표현은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그것이 뭐 되는 것은 유통되는 것은 배포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니 유통과 배포에는 사회적 합의, 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적절하게 제한돼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지속투 어떻게 생각해? 음, 그래도, 이거는, 유통이 일단은 된다는 것 자체가 제한을 두는 건 맞는데, 이런 거는 일단은 마트나 아니면 평범한 그런 뭐를 뭐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걸로는 취급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 뭐 어린아이들이나 그런 애들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데보다는 오히려 그 제한을 좀 높게 걸어가지고 특수한 곳에서 살 수 있게
그런 거를 아예 아니면은 음원만 파는 사이트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도 수익 제한을 두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그 만드는데 뭐 이렇게 제한을 둬야 되나, 뭐 19금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특별하게 여기서 뭐 이렇게 성인 인증이나 뭐 이런 거 받은 사람만 와서 뭐 하도록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제한 조치를 줘야 된다. 예, 대중적인 배포는 안 된다. 내용에 따라서는. 그렇죠. 음. 지석 2, 지석 1. 잠시만요. 지석 1 마이크 켜고. 저는 그 뭐야, 뭘 말하려고 했지? 네.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게, 그러니까 창작까지는, 이 사람은 그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딱 만드는 것까지 해서 끊었는데, 저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좀 이게 표현이 되는 거라고, 표현의 자유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까지 포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람을 이걸 법으로서 제재하는 거는, 너무 강력하게 제재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보고, 근데 좀 그래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곡은 수위가 너무 높아가지고 제 방송도 못 나갈 정도로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한 웬만한 경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 그러니까 지석의 의견은 뭐 제한은 두지만 가급적 제한을 그 줄여야 된다라는 게 지석의 입장이고, 준이는. 저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한 방법도 좋다고 생각한 게,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래를 만들고, 노래에 대한 수입을 벌어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 어, 어느 정도 수입이 제한이 될 것이고, 그다음 그 제한이 되면, 어, 이 노래를 만드는 제작인들도 조금 더 힘들어지니까 이런 약간 선정적이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콘텐츠보다는 제한이 없는 다른 쪽으로 점점 방향을 틀 수 있게 조금 더 국가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자극적이나 선정적인 콘텐츠도 점점 줄어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이른바 완전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야. 이른바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힙합을 뭐 했는데 대중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다. 그래서 대중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자연히 그거는 뭐야, 밀려날 거다. 그러니 그냥 창작하고 뭐야, 방송, 표현하고까지 다 기회를 줘라. 그리고 대중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해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반면에 이제 준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른바 준이가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에는 뭐 준이가 말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사실은 그 준이의 잠재의식 속에 바르고 좋은 뭐 이런 식의 검열의 도구가 있는 거야. 어? 근데 그 바르고 좋다는 걸 누가 판단하냐는 얘기야. 그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가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판단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들한테 좋은 건 이거야.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뭘 하냐. 전문가들이 알지.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너네들한테 해로운 거야. 라고 우리가 뭐 해줄게? 걸러줄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존재하는가. 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는가? 아니면 필요 없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의 어떤 그런 지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른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 뭐 정책 입장이 바뀌었을 때라든가, 아니면 그 각 세력들마다 내는 목소리가 자꾸 달라.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좀 다른 건데, 과거에는 이제 이른바 성교육 도서라던가, 아니면 뭐 성평등 도서라던가, 뭐 아니면 뭐 동성애 같은 그런 문제들도 이른바 성소수자의 어떤 그런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 가지고 그와 관련된 도서가 많이 보급되고 유통이 됐어.
도서관에도 꽂히고. 근데 최근 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른바 그 우파, 보수 우파들이 목소리가 더 커진 거야. 그러면서 올바른 성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동성애 이런 것들은 잘못 성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다. 나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라고 얘기되면서 그러한 도서에 뭐야 그런 도서를 세금 들여서 도서관에 사서 놓는 건 문제다. 시민들에게 그것들이 배포되는 건 문제다. 그래서 그것도 유해한 도서라는 이유로 그 도서들을 다 빼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이 서로 달랐을 때, 근데 그 이른바 그 심의기구를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허용이 되기도 하고 배척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좋은 발언이라는 것들 자체가 사람들마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지. 어?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공통된 합의된 어떤 그런 것도 있다라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말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볼 것인 건가. 그리고 또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돼. 뭐 하지만 또 뭐 사회적인 건전한 가치를 심어줘야 돼. 그 말 자체는 다 동의해. 근데 이제 실전에 들어가면 실제 문제에 들어가면 사실 상당히 이제 부딪히게 되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둘 건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사회 비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정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169쪽, 170쪽. 자, 169쪽, 170쪽은 네? 힙합의 어떤 모습을 얘기한 거야? 169쪽과 170쪽. 힙, 힙합에서 음. 힙합 흑인,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석 2 흑인이, 얘기해봐. 뭐? 힙합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반론 제기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출발됐다는 거야, 준이? 어, 흑인을 차별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음. 됩니다. 그 흑인들이 백인 경찰들의 폭력적인 과잉과 진압에 맞서서 그 싸우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흑인들이 그런 사회 의식을 갖게 되는 거야. 왜 우리는 피부색의 차이일 뿐인데 왜 우리는 가난한가? 왜 우리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힙합이 이용됐다는 거야. 그 것들을 169쪽에서 한국적 상황에서 똑같은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뭐 169쪽에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게 뭘로 표현됐다고 그랬어? 음, 169쪽에 나오지 않아? 한국에서는 어떤 노래? 거기 민중가요라는 게 없어? 민, 네. 민중가요에 대한 얘기 없어? 나오는데 한국 얘기는 안 나오는데요. 민중가요라고만 나와? 민중가요가 뭐야? 뭐라고 나와? 그러니까 민, 주로 피지배 계급 서민층이 권력에 맞서 사회 번역을 엄원하며 부르는 노래. 음.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이른바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이른바 독재 정권 하에서 있었을 때 그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웠다는 얘기지. 주로 이제 대학생들, 뭐 네. 노동자들이 맞서 싸우면서 그들이 그 시위 과정에서 이렇게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 그런 노래들이 이제 이른바 뭐라 하는 거야? 민중가요. 민중가요. 어, 라고 얘기되는, 그 부분들이 있었고, 그 노래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른바 저항 의식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노래라는 점에서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민중가요와 그 다음에 그 뭐야 힙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관통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혹시 알아?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선생님도 그 하도 부른 지 오래돼가지고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산자여 따르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부르는 어떤 그런 노래에서 데모하거나 뭐 이러면 다 같이 이렇게 떼창으로 다 같이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고 그래서 이제 5.18 광주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국가에서 의식을 치를 때 애국가를 같이 부르잖아. 근데 거기는 또 특별하게 애국가 못지않게 님을 위한 행진곡을 같이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문화로 자리 잡히기도 하고 그랬던 그 7, 80년대 민중가요였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힙합의 시작은 아까 뭐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저항의식 이런 걸 나타냈다고 하지만 원래 힙합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원래 힙합의 시작은 뭐였다는 거야? 노는 거예요. 어, 그냥 그 클럽이라 해야 되나? 그냥 어쨌든 노래 부르고 노는 그런 부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것들이 이제 뭐와 흑인들의 어떤 그런 그 상황과 그 맞닿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항하는 어떤 그런 걸로 승화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1쪽이네. 41쪽, 42쪽. 네. 힙합 어떤 사람은 언제 탄생했어? 음. 힙합을 천대받고 어갔다 하며 살아온 흑인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고 한다. 그건 근데 가는 그거는 나중에 일이라는 거야. 원래 처음은 뭐였다는 거야? 원래 놀고 아, 힙합은 클럽에서 탄생했다고 돼 있지. 네. 그리고 유희, 그냥 재밌게 그냥 노는 즐거운 음악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흑인의 참혹한 역사와 가난한 어떤 그런 배경과 이렇게 맞닿다 보니까 그 즐겁게 시작했던 그런 노래가 흑인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담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석. 그래서 지금 제 책이 뭐 이상하게 나왔는지 33쪽부터 48쪽이 아예 없어요. 어? 여기 네? 32쪽에서 어, 바로 49쪽으로 가요. 헐, 어떻게 그럴 수? 찢어진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저요 찢어진 건 아니고 아니 그 책이 뭐 그 구입한 책이야 도서관에 빌린 책이야 무슨 책이야? 한 거예요. 그럼 그 책 파본이잖아. 내용은 연결돼? 아니요? DJ의 협업은 요즘 끝나고 바로 그냥 이런 가사가 그 반품해. 나와버린데 저 뭐가 소비자 판매 쪽에 신고해. 어, 와, 대박이다. 소비자 황당하네. 판매 쪽에 신고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학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늘 이렇게 대립하는 거야. 음악은 왜 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음악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 사는 거다. 이른바 순수 음악, 순수 문학. 반면에 이제 아니다. 음악도 이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문학도 사회 발전에 기여된다. 이른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실천 문학, 아니면 이렇게 비판 음악 이해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제 너는 맨날 사랑 타령만 하고 있냐? 이 시대가 준엄한데 이 음악이라는 무기로 이 시대와 맞서 싸워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과 야, 원래 음악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원래 음악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뭐 감정을 노래하고 표현하는 거지. 음악을 무슨 수단화시키면 안 돼. 미술을 수단화시키면 안 돼. 특히 이제 그게 가장 강렬했던 게 이른바 공산주의. 아,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음악이 됐던 시가 되었던 공산주의 사상을 공산주의형 인간을 만드는데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심지어는 이렇게 배척당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음악이 무엇이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어떤 그런 논쟁들 뭐 지금이야 이제 그 것들이 다 뭐 스펙트럼처럼 닿아야 되고 각자 개인의 어떤 그런 선택의 문제고 그 사회에 따라서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과거에 이제 그 갈등이 심했을 때는 서로를 배척한 거예요. 순수 음악 하는 사람들, 저 음악이 뭔지도 모르는 놈들 하고 혐오하고
또 반면에 이렇게 힙합하고 하는 사람들이 저 맨날 사랑타랑만 하는 저 뜬구름 잡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배척하고 그것들이 이제 사회가 너무 격렬하게 부딪혔을 때 어떤 그런 현상들이지.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포용하는 어떤 측면들이 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떤 시대 사회 배경과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하자. 쌤 이거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독서교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딜까? 한번 알아봤지 봐. 독서교실 수업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 아, 나중에 그 독서 교실 가슴으로 수업이. 책 읽어야지 가서 잘 쓸 수 책 많이 있다고. 읽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가사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33리. 래퍼들에게 독서가 중요하다. 독서는 소지 확보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상상력과 아이디어들도 배출해주고 풍부한 어휘력도 해준다. 또 뉴스를 봐야 사회적 공감력을 키울 수 있다. 또 다작, 자꾸 많이 써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그냥 글쓰기 선생 같아. 어? 여기 보면은 지석이. 그 뭐야 막 식견이 부족하고 공감 능력이 모자라고 그런 상태에서 가사 쓰면 양아치 된다고. 양아치.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양. 선생님이 요거 가사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 가사를 잘 쓰고 가사 빼고 그냥 뭐 수필을 잘 쓰려면 어떻게 될까? 뭐 논설을 잘 쓰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하고도 전혀 다르지 않아. 기본적으로. 근데 무조건 책 가사를 읽어라. 지석이 뭐라고? 아니에요. 무조건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그런 점에서 그래서 뭐 나 래퍼 될 건데 나 뭐 될 거 나 뭐 게임 프로그래머 될 건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내가 근데 왜 독서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른바 융합의 어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 프로그램을 한다 하더라도 게임 스토리를 잘 짜는 것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맞닿는 그런 지점들이 또 있지 않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리는 독서라는 것 자체가 기본 도구적으로 이렇게 깔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책이 쌤이 처음에 외국인이 쓴 줄 알았어. 찾아봤어. 왜 쌤이 외국인이 썼나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힙합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이 책에는 없어요. 별로 나와 있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그 지석이가 그런 걸 얘기했었나? 뭐 얘기했었는데, 한국 힙합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다음 주 글쓰기 과제가 바로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한국 한국 힙합. 힙합의 현황과 과제라는 사실은 이게 너무 큰 주제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가 여러분이 주어지면 결국은 조사해서 여러분이 글을 써보자는 거고 아까 여러분이 이미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쓰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힙합의 현황과 과제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글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이 글을 어떻게 다스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여기에 이걸 다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쓰면 돼. 이른바 한국 힙합의 역사. 한국 힙합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발달되었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장을 구성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힙합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 건가에 대한 분석들. 한국 한국 힙합 힙합의 미래. 문제점. 맞지? 현재 한국 힙합이 당면한 문제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나. 저 그 방금 다음에 전에 한국 힙합을 한국 구글에 힙합을 검색해봤는데 위한 조언, 개선 방안. 구체적으로 굳이 말하면 보통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료 조사를 통해서 쓸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양식의 어떤 그런 글들 이게 이제 이른바 보고서 형태의 그런 글들이 되는 거거든. 보고서 형태의 그런 글들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연구를 진행한다던가 그렇게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바탕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글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글을 쓰기 힘들다라고 하면 어쨌든 여러분들 쌤 이건 그냥 가장 그 기본을 정해준 거고 여러분들이 그냥
한국 힙합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또 소주제를 잡아갖고 글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 많이 들이지 말고 여러분 일정 시간 딱 정해놓고 자료조사 하는 시간 이 정도 해서 그 자료조사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 내용을 구성해서 내가 이렇게 글을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문 네. 없고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네. 보겠습니다. 지석투 안녕히 계세요. 잘 전해주고 에휴, 제가 또 전문이죠. 잘 전해줘. 안녕. 앱.